안녕하십니까. 스틸데일리 김영배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정부가 발표한 고도화 방안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그 설비 규모 조정에 관련해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일단 스틸앤스틸 서정원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서정원입니다. 그리고 스틸앤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유승록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록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개요부터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보면 한 크게 5가지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설비 규모 조정, 두 번째가 통상이랑 수입 대응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 혁신 및 AI 전환, 그리고 네 번째가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린 전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지역 경제랑 중소업체 그리고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시작할 거는 설비 규모 조정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3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설비 규모 조정을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3대 원칙이 아니라 4대 원칙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경쟁력 약화 품목 중에서 자율 조정 의지가 있는 품목, 이게 예를 들어서 형광이랑 강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력 약화 품목 중에서 자율적 조정 의지가 없고 수익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 대표적으로 철근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쟁력 약화 품목 중에서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연, 냉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대표적인 품목이 특수광이랑 전기 강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품목이 철근입니다. 철근을 중점 조정 품목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고요. 여기를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서 박사님 혹시 철근이 왜 중점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 보고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라 아마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설비 규모 조정은 딸랑 한 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우 함축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 저희들이 아마 나름대로 또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철근이냐라는 논리는 여기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수입은 안 되는데 공급 과잉이다. 그리고 철근 업계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철근을 가장 먼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함축적인 내용이라서 그런지 충분히 잘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형광이나 강관 이런 쪽은 형광의 경우는 사실 이제 2개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2기업이 이렇게 상호 이렇게 어떻든 구조적인 방향이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강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경쟁적 시장 구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자율적으로 놔둬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연, 냉연 이런 쪽은 사실은 이제 이 고로사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봐서도 이제 쉽게 건드리기가 쉽지는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수입부터 막고 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왜 철근이냐라고 놓고 보면 다른 이런 여러 품목들보다는 철근이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보여집니다. 사실. 예. 그럼 유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일단 정부가 설비 규모 조정에 개입을 했다.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철근 업체들의 어떤 자율적인 조정에 맡기기는 어렵다. 그러면 왜 자율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초점을 맞추어 보면 첫째는 이 철강 산업 자체가 투하 자본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하면 그 큰 규모의 투하 자본이 전부 매물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업이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근일 경우는 철근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전업업체의 경우는 철근 설비 규모를 조정하면 그 기업의 어떤 생사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좌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조금 개입을 통해서라도 설비 규모를 좀 조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다른 예. 철강제랑 철근이랑 차이점이 있다고 좀 봐야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마 철근이 여러 품목 중에서 이제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참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건설과 직결된 게 철근이니까요. 일반 국민들이 다른 철강제는 잘 몰라도 철근은 잘 압니다. 그런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철근을 생산하는 메이커의 경우는 좀 매우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8개 정도가 있어서 사실 그 M&A나 기업 합병이나 감산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가 아마 여러 가지 구조조정안을 고민을 하면서 아마 철근이 맨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논리는 얼마든지 여러 다른 각도로도 많이 해석하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철근이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는. 예. 제 생각은 이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품목이 철근이 아닌가. 다른 철강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은 철근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하기에 가장 적합할 수밖에 예. 없는 품목이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성과도 가장 예. 잘 날 것 같고, 예. 그리고 자율적으로 조정도 힘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지금 경기 침체, 건설 경기 침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정부로서는 뭐 바람직한 선택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설비 규모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일단은 뭐 설비 규모 조정이라고 하는 게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다 읽혀지는데, 제가 요거 상황을 조금 현황을 좀 살펴보면 철근 내수 명목 소비가 지난해 보면은 700만 톤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철근 업체들의 생산 규모는 철강협회 기준으로 봤을 때 1230만 톤 정도. 그래서 작년만 비교를 하고 봤을 때는 생산 규모가 내수 명목 소비보다 약 한 500만 톤 이상 많은 상황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률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 보면은 평균 한 가동률이 8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작년에는 50%, 56%이 정도 수준이 평균이었고요. 그 올해 들어서는 수출 생산하는 건 좀 제외를 했지만 거의 뭐 한 40%대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늘어나고 다들 좀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면 혹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 소장님부터. 일단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비 규모가 한 1230만 톤이고 그다음에 내수 규모가 작년에 뭐 650만 톤, 뭐 700만 톤 이하죠. 내수만 보면. 네, 내수만 보면 한 500만 톤 정도 뭐 과잉 캐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과잉 캐파라고 할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수요가 건설 경기가 너무 급속하게 위축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실제로 조금 있으면 우리 건설 경기가 몇 사이클이 짧잖아요. 보통 주택 경기는 한 5년쯤 됩니다. 그러면 한 2.5년 정도 위축되다가 그 다음 2.5년은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철근 같은 경우는 전부 전기로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경기 변화에 따라서 가동률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경기가 앞으로 내년부터 살아나면 이 사람도 가동률을 높여서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철근 수요가 좀 감소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설비 규모 조정은 장기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수요가 현재보다 얼마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 높아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노령화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철근이 많이 사용되는 건축 수요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주택을 연구하는 LH라든가 이런 데서 다 이제 예측을 해나가는 거고요.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지금보다 한 10% 이상 주택 수요가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철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 단위 면적당 수입량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건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특히 우리가 말하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BIM 소프트웨어가 매우 발전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는 상세 설계에서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내요. 그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경험상 철근 투입량을 한 7% 정도 줄인다고 해요. 수요도 줄고 철근 투입량도 기술 발전에 의해서 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과 같이 건설 산업 환경이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안전 관련 문제가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높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현장 시공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그런 모듈러 주택을 블록사스에 쌓아서 아파트를 지는 뭐 그런 아마 공법도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모듈러 주택은 철근을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판재료를 이제 가공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철근 투입량을 아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제 생각에는 아마 최소한 한 현재보다 주택 수요 감소, 그다음 기술 발전에 의한 투입량 감소, 철근 투입량 감소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20% 정도는 아마 철근 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현재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현재 내수가 700만 톤이라고 해서 캐파를 700만 톤으로 줄일 이유는 없겠죠. 그거는 뭐 산업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철강인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이 건설 경기라는 게 끊임없이 사이클을 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하향 국면도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가 꽤 많았었는데 요번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철강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철근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철강인들이 이게 이제는 예전하고 과거하고는 다르구나. 과거처럼 그렇게 다시 상승 국면에 올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참 팽배하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성 같고요. 그것을 백업하는 것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논리는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건설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나 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봐서 건설 경기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을 하기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는 생각은 적다. 그러나 우리가 뭐 꼭 현재 소비인 700만 톤으로 캐파를 줄이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700만 톤까지 줄이면 너무 네. 그 설비 능력을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죠. 네. 설비 능력을 줄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수입으로 다시 대체돼야 되고 그러니까. 규모를 좀 줄이고 거기서 좀 가동률을 조정하는 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나 예,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건설 경기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죠.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설비 규모 조정은 장기 추세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어떤 업체가 설비를 먼저 줄여야 되는지 이거 갈갈보로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설악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저는 생각이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가동률이 50%라 그랬잖아요. 50% 미만으로 예, 떨어졌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50에서 40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누군가는 견디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퇴출할 기업을 선정하기보다는 이런 감산을 통한 힘겨루기 이거 과정을 좀 많이 더 겪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저는 감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스무스하게 우리가 구조조정, 설비조정으로 가는 길이다. 예를 들어 감산의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는 그렇게 가면 부작용이 더 크겠죠. 그러면 아마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비 규조 조정을 가장 시장 의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정부 안을 보면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 감산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기업 간 공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감산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나머지 기업들 다 줄였는데 한 기업이 이게 기회다 이래가지고 덜렁 그냥 생산량을 확 늘린다면 감산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게 오히려 더 폐해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철근업계 안에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이 정책을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감산에 대해서 지원책을 발표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산을 유도하는 그리고 때로는 좀 치열할지 몰라도 시장에서 끊임없이 감산을 가지고 기업 간 경쟁력의 힘겨루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위 시장에서 뭐 아쉽지만 성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것은 어차피 뭐 시장 경제에서 불가피한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거기에 좀 초점을 초기에는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산이 중요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감산이 어려운 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일본 사례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굉장히 지역이 좀 크고 물류비가 높다 보니까 철근 업계들이 대충 상당히 로컬라이제이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쫙 흩어져서 그 지역 부근에 스크랩을 모아서 그 지역에서 철근을 생산해서 그 지역에 파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동의 감산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전체 10% 줄이자 이러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수도권 집중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좁다 보니까 물류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뭐 서울서 생산해가 부산까지도 가고 부산서 서울도 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 감산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매우 그런 걸림돌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완화시켜 주느냐 이게 아마 정책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겠죠.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감산을 조금 기업들끼리 합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감산을 견디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퇴출할 거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내가 감산을 더 이상 하면 우리는 못 살아남는데 이런 회사들 감산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면 실제로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 그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그 대응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만약 감산을 한다. 아, 감산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내가 이익인지 같이 낮추는 것이 이익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다른 업체들은 감산을 하지만 나는 정산을 해서 그때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개입했다는 이유는 시장 이런 설비 규모 조정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산도 자율적으로 안 돼요.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화학산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줄여야 안 되겠느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규모에 대한 감산의 규모에 대한 감산이 아니라 설비 규모를 축소하느냐, 설비 규모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 그래서 주었을 때 그러면 누가 어떤 설비를 먼저 조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가장 경쟁력 없는 설비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지금같이 전기료도 비싸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설비부터 먼저 줄여야 되겠죠. 오래된 설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철근 전업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근 전업업체인 경우에는 설비를 줄이면 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설비를 줄였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별로. 그 다음에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전기로 즉 제강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제강 설비가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 만약에 전기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없애면 매몰 비용이 매우 커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전기로가 없는 단순 압연업체 순으로 단순 압연 설비 그거부터 조금 없애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철근 제조업체의 분포를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중부권에 한 3개 업체 있어요. 그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다음 환영철강, 그죠? 당진의 환영철. 그 3개가 있고 남부권에는 이제 다른 대부분 다 업체들이 네, 많이 있고요. 한국철강, 한국철강, 뭐 대한제강, YK스틸. 그렇죠. 이 지역적으로 좀 한국특강. 분화가 돼 있어요. 경상남도의 그 함안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업체들 하나 없애면 함안의 지역 경제가 맞는 타격이 매우 클 겁니다. 만약 그런 업체들을 만약 구조조정 대상으로 넣으면 그 없애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이 따로 또 주어져야 되겠죠. 그 보통 말하는 우리가 뭐 선제 대응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를 정할 때 어떤 설비를 먼저 없앨 거냐. 단순히 한두 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되게 많네요. 여러 가지.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게 경쟁력, 설비 경쟁력, 그렇죠. 그리고 뭐 전업 여부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단합, 뭐 설비의 그 구성. 매몰 비용, 그렇죠. 구성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지역 경제도 신경 써서 그렇죠. 예, 예.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야 되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서 박사님 좀 추가적으로 또 어떤 예.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아까 단순하게 숫자로 말하면 뭐 캐파가 1,200만 톤인데 현재 국내에서 쓰는 게 700만 톤이니까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 꼭 700은 아니더라도 줄이는 건 줄여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과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텐데 저는 감산의 노력. 그다음 두 번째가 사실은 이 기업 간 전략적 제휴나 M&A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가 대출하게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 8대 제강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했을 때 설비가 중복되는 부분을 줄인다든지, 일단 철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전략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원료 구매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기업 간 M&A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 모색점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것들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가 누가 대출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업 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했을 때 더 경쟁력에 대해서 시너지가 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철근업계 내가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뭐 스틸 델리 쪽에서도 많은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 연구소 쪽에서도 기업 간 정보를 제공해서 시장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이게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감산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맞습니다. 강화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인수합병이나 뭐 M&A 같은 그리고 전략적 제휴 같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고도화 방안 발표를 하면서 뭐 기업 활력법을 좀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 K스틸법에 철강 특별법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주장님? 정부가 이제 설비 규모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마음을 먹었으면 제 생각에는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사실 규모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경기가 또 단기적으로 경기가 또 회복되면 좀 더 가동률을 높여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설비 규모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정했으면 그 설비 규모를 조정하는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규모를 조정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그래요. 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정책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빨리 자율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이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또 이게 지원이 너무 과하면 또 너무 고비용이 지불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약간 우려도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에 따라서 조금 일정 부분 정리가 된 뒤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기. 근데 사실은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겁니다.
위기 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날 이 산업이 정말 통째로 난리 났다. 그래서 수입이 너무나 물밀듯이 빨리 들어온다. 이럴 때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수입부터 막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위기 대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은 끊임없이 있는 거죠.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구조조정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결국은 우리나라 철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항상 진행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위기의 문제와 구조조정의 문제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좀 규모 조정이 된 이후에 산업 경쟁력이 발전이 돼야겠죠. 국내에 있는 많은 철근 설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설비는 살아남고 그쪽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죠. 뭐 단적으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시장에 퇴출되는 어떤 철근 설비가 있다 그러면 그 설비가 최고 경쟁력이 없는 설비가 퇴출돼야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설비가 만약 퇴출된다 그러면 그거는 구조조정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근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공정한 경쟁 구도,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냐. 그는 결국은 시장에서 하는 방법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철근 시장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기업 간 규모의 차이도 너무 크고, 또 국내가 아주 이제 대기업의 중심으로 이렇게 소속된 철근 메이커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뭐 대기업에 소속된 철근 설비의 경우는 뭐 대기업의 생각에 따라 나는 경쟁력이 없어도 계속 유지할래 그러면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힘이 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정부가 그런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을 굉장히 계속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그건 불공정한 경쟁 구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견제를 하는 노력을 해줘야지 사실은 구조조정은 잘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설비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주제를 좀 또 하나 다뤄볼게요. 이게 설비 규모 조정을 하면 이게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비 규모가 좀 줄어들면은 고용도 당연히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죠. 예. 사실 뭐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 문제를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비 규모를 줄인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도 공장이 없어지니까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랬을 때 지역 내에서의 어떤 실업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정부가 사실 개입을 해서 설비 규모를 조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죠.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칫 노사 분규가 더 크게 되면 사실 규모를 조정하지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자체가 파산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업 문제, 거기에서 이제 설비 폐쇄에 의해서 일자를 잃은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죠. 명예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에서 좀 자금 지원을 좀 해줘야지만이 원활하게 그런 설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 박사님은 뭐또 예.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사실 철강제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나 규모 조정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결국 시장에서 누가 뭐 승자 패자가 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더 앞선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철강 구조 조정에서 어려운 것은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현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강제의 경우는 이게 무조건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부 개입이 다른 산업보다도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시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노사 문제일 겁니다. 조금 전에 유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노사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사 관계, 노사 문화가 그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 이 구조조정의 원활함과 어려움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우리의 노사 환경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에 따라 앞으로 철강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문제가 얼마나 발생할까 이런 것은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현 정부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게 지금 가치를 두는데 예를 들어 뭐 이 지방에 있는 철근 메이커들이 대부분 다 퇴출한다 그러면 아마 이게 수도권 집중은 더 강화될 것이고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고 물류비는 더 많이 들 것이고 뭐 이런 문제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시간이 길어지고 예. 그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문제 그렇죠. 취업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함안에 있는 사실 거기에 철근업체가 2개 한국제강, 한국제강, 한국철강 2개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전제하는 거라고 사례를 그냥 가정. 만약 그 두 업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 함안군의 재정에 얼마만큼 큰 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의 어떤 앞으로 산업 구조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함안군 자체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관제철소는 설비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포항 경제가 포항 제철소가 이제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고 뭐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포항시 전체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항이 이제 지정됐는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뭐 이런 제도도 그런 지역에 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중구장대한 이 철강 산업이 빠져나가면 그걸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유치를 위해서 좀 정부가 좀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좀 그렇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정부가 여건을 조성한다. 여건을 조성하는 상황인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좀 이렇게 나누고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부가 계획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철근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그걸 발표하자마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직접 얼마를 줄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각 그 철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를 줄일지를 협의를 해서 내놔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내 철근 업체들끼리 합의를 해서 정부가 생각했던 것 정도의 그러한 그 설비 규조정안이 나올까 저는 이런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화학산업에서 했던 것 같이 정부가 조금 그 규모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다.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누구가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줄였을 때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은 이런 걸 하겠다. 그걸 조금 정부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누가 얼마를 줄일 거냐, 누가 줄일 거냐, 또 얼마를 줄일 거냐 이런 것들은 각 기업이 얼마를 줄일 거냐 하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철강협회가 좀 역할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중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세밀하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약간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랑 지원책 정도를 그렇죠, 마련하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네. 기업들이 시장이 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가장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산업 차원에서 규모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제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뭐 사실 후자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개별 기업 사이에 누가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퇴출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정부보다는 시장이 하는 게 후유증도 적고 월등히 낫죠. 근데 이제 시장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시장에서 쉽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하려고 그러면 힘겨루기나 경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지 사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좋은 설비는 살아남고 나쁜 설비가 퇴출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어떤 공정 경쟁의 문제를 철강 산업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현 정부도 매우 그 공정 거래와 관련된 공정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철강 쪽에서도 우리가 그걸 자꾸 그런 걸 거부 반응을 느끼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이 뭐냐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뭐 매우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철강인들이 공정 경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보시는데 다만 그죠? 공정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은 정부가 좀 나서서 좀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가능하면 뭐 시장이 불가능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은 산업적 특성상 다른 산업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산업적 특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아주 뭐 적기에 시작한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철강 업계 안에 공론화하는 과정이 저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철강인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피해가, 좀 민감한 문제는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더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 문제도 이게 자꾸 이번 보고서 보면 딸랑 한 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50페이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좀 힘들고 치열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길이지, 그냥 왜 저는 우리가 그런 공론화 과정이 왜 이렇게 미흡한가, 이게 항상 아쉽습니다. 특히 철강 구조조정 문제도 지금 오늘도 많은 논의했지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를 쉬쉬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기업이 손들고 시장에서 퇴출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압박을 주는 방법은 공론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니, 공개를 해야지 효과적인 답이 나오죠. 최종적인 결정은 각자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히 이제 철강 모든 국내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철강 회사들이 어떤 현재의 위기에 대한 인식, 이걸 좀 공감대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히 철강과 같이 설비 규모 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그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완전히 그 공감대가 있어야지만이 좀 자율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비 규모를 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설비 규모 조정하는 제품을 철근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설비 규모 조정이 공감대가 돼야 자율적으로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줘야 된다. 그리고 확실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만 딱 맡겨놓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대책 없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확산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위기에 대한 철강 업계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좀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논의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부가 철근을 중점 조정 품목으로 선정한 거는 일단은
전부 다 철강제가 다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는 맞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후폭풍이라 그래야 되나? 가장 그래도 덜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철근이라서 주점 조정 분목으로 선정했을 것 같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저기 뭐 설비 규모 조정이 가장 첫 번째고 예. 이게 가장 그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다들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딱 끝나지 않고 그 진짜로 그 정부가 먼저 나서서 철강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끝까지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회 준비한 그 설비 규모 조정 관련된 기획 자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그 통상이랑 수입 대응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틸데일리를 확인하세요.